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형건설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워크아웃 오늘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에요. 네.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고요. 서울 성수동 오피스입니다. 480억짜리 규모의 PF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했고 동시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뭐 좀 시간이 있다가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워크아웃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기업 구조를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은 주체가 채권단입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판단을 하게 될 때 뭐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신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채무 조정까지도 해주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채권단이 어떨 때 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네. 바로 해당 기업 측의 자구 이행 계획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태형건설 측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자구 노력은 뭐겠습니까? 갖고 있는 알짜 자산을 팔아서 팔겠다라는 갚겠다. 자산 매각이 있겠고요. 예. 계열사들 뭐 싹 다 정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구조조정, 뭐 인력, 인적 구조조정까지에 대한 이제 자구 이행, 자구 노력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2주간의 이제 상환 유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구 이행 계획을 태형건설이 제출을 하면 현재 채권단 측에서 이 내용을 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한번 워크아웃을 받아주겠어. 안 돼. 이 정도의 이행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거야라는 걸 판단하게 되겠고요. 참고로 채권단의 75% 동의가 있어야 네. 이번에 태형건설이 제출한 워크아웃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 상으로 이 오늘 신청을 했으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주간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요. 예. 이 속에서 이제 자구 이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 채권단이 그 계획을 받아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0 며칠쯤 되면 네.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군요. 지금 태형건설이 시공 능력 순위가 16위였습니다. 예. 굉장히 중견 기업인데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저도 한 이제 최근 일주일 새에 계속해서 뭐 일명 정보지에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긴가민가 했었던 이유가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실은 PF 사태들이 좀 안 터지면서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 다음에 터지게 될 것 같이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태형이 이렇게 총선 전에 먼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태형건설의 재무 구조를 좀 보면 장기 차입금이 1조 5천억, 뭐 단기 차입금이 6,6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차입금 규모로 보면 한 뭐 2조 원대다라고 하고 있고 그 2조 원대 중에서도 은행권이 한 7,200억 정도, 나머지가 뭐 증권사, 보험사. 그래서 아마 현재 태형건설만의 차입 구조, 차입금 상황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워크아웃을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갈 단계는 아니죠.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이제 PF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신 게 우발 채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PF라는 것이 시행사라는 곳에서 큰 틀에서 얼개를 짜고 이제 시행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때 시공사, 태형건설 같은 건설사가 큰 틀에서의 채무 보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PF가 무너지게 될 때 보면 시행사들이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행사 대표들이 뭐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들의 채무 보증을 고스란히 건설사들, 시공사들이 떠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발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적인 우발 채무 나올 가능성이 3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오해가 이 3조 8천억이 다 망가진다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연대 보증을 쓴 채무 보증을 쓴 것이 3조 8천억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상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우발 채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빌렸던 차입 구조를 좀 훨씬 넘은 이건 뭐 그야말로 어디서 계속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여파 때문에 태형건설이 버티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도 연쇄 위기에 몰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지금 네. 드러난 게 태영일 뿐이지 도처에 이제 네. 지금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잔액, 3분기 말 잔액으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잔액이 134조쯤 됩니다. 하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현재 160조 정도가 큰 틀에서의 PF 잔액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얼만큼이 부실화가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의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시장에서의 현재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벌써 20조 이상, 30조 이상은 아예 완전히 부실화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 로드맵으로 찾아가 보는 것은 네. 이 PF 잔액에 대해서 원리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느냐, 이자를 못 내고 있느냐라는 쉽게 말한 연체율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연체율을 어쨌든 돈 내고 있다면 이거는 유동성이 건전하게, 괜찮다라는 예. 걸 텐데 지금 연체율이 2.42%.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할 텐데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최근 2.42%라는 게 빠르게 연체율이 올라왔다는 점 하나고요. 네. 내용을 좀 보면 이 잔액 중에서 보면 은행도 있겠고요. 보험도 있겠고요. 캐피탈도 있겠고요. 저축은행도 있겠고요. 증권사도 있겠고요. 라고 할 텐데 실은 은행 부분은 이자율도 싸고 큰 연체율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 PF 잔액 중에서 은행 쪽의 연체율은 0.2%입니다. 반면에 네.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로 가면 연체율이 지금 14%대가 되거든요. 이걸 놓고 보면 현재 연체율이 2.42%라는 것은 은행 쪽의 낮은 연체가 평균을 낮추면서 착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2011년대 저축은행 사태도 봤지만은 이 금융권 뭐 브릿지론 여기서부터 이제 우발채무들이 팍팍팍팍 터지면서 이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권으로. 그래서 현재 2.42%라는 연체율로는 절대 이거를 안심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아마도 약한 고리, 뭐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부분부터 아마도 PF의 부실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의 위기가 금융권의 위기로 파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현재 보면 은행권에서 태영건설만 놓고 보면 익스포저가 한 7,200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도 뭐 회의 내용을 이제 보고 당국에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차입금 자체에서 나왔던 이 7,200억의 은행권 자체에 대한 뭐 부실화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그리 크진 않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태영건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뭐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발 채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제 이 PF라는 것이 크게 보면 내년 혹은 후년에 뭐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가 막 척척척척 막 분양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그에 비해서 이 돈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는 뭐 하루마다 쌓이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위험 수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마도 이것을 당국에서는 뭐 총선 전후로 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태영건설이 미리 터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태영건설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하나씩 아픈 곳들은 바로바로 도려내서 끊어내는 그런 자구책을 PF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는. 예, 이렇게 그래서 바라보고 정부 있습니다. 차원에서의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일단은 먼저 치고 나오게 된 거였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문제는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을 봐야 되겠죠. 과연 태영건설이 어느 정도까지 자산 매각하고 뭐 구조 조정하고 뭐 감자를 하는 이 등을 보게 되고 이거를 채권단이 뭐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 숨통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의 빛을 좀 찾자면 네. 이게 과거의 레고랜드발 회사채와는 이거는 그냥 깜짝스럽게 터진 블랙스완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에 비해서 당국의 입장은 PF의 전반적인 규모, 현재까지의 연체율, 최대치의 뭐 부실화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일단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어서
이걸 이제 도려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선까지를 끊어낼 것인가. 그런 작업을 갖고는 있는데 항상 보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시간차가 좀 나면 최초의 계획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PF 문제를 뭐 총선 후로 밀지 말고 아예 네. 지금부터 당국이 함께 나서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시간 안에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이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 2%대 중반 정도, 뭐 크게 뭐 IMF라든가 다른 기관과는 이제 다를 바 없이 나왔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올해보다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경제가 그래도 버텨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관적인 완벽한 경착륙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아닌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역시도 불확실성이라는 이슈가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되겠죠. 내년에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가 뛰어들게 됐을 경우에 나오게 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느냐. 이대로 완전히 중국이 오히려 경착륙을 해버리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스크는 상존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각국이 이제 긴축 정책하는 그게 여파가 경제 성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나라별로 경제 성장 전망도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예.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금리 인하, 금리 하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한국은행도 잠깐 언급을 좀 했었는데 연준도 그랬고요. 아직 한국은행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는 같습니다. 그게 3월에 시작이 되던 5월에 시작이 되던 이제 시기의 문제지 혹은 이제 3번을 하던 4번을 하던 금리 인하가 돌입하게 될 텐데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자체는요. 경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실은 전통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때문에 지금 미국과 연준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네. 금리를 내리기는 하되 이게 어떤 경제나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야.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라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바라볼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즉 시장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 하나와 두 번째, 3월이든 5월이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시장은 이걸 고지고대로 즉 지금 계속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로 해석을 하면서 네. 아 좋아 이렇게 할지 아니면 아 이제 금리 인하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네 해서 이제 무너질지에 대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내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저는 시장이 일단은 한번 속아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 이 정도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야.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아닐 거야라고 하겠지만 3번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하가 들어갈 때는 이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확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나마 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금리 인하 때부터는 실은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네. 이게 도입된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DSR은 아시죠? 우리의 소득의 분모에 있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이제 만기화에 원리금화해서 분자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은행권에서는 40%로 자르고요. 비은행권은 5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버는 분이 완전히 만기를 30년을 넘겨서 땡기면은 한 6억 5천 정도는 최대한으로 이제 빌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 올해도 봤지만 변동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순식간에 2%였던 게 6%, 7%가 가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5년 내 가장 높았던 금리 예. 빼기 현재 금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이에 나온 그 금리를 가상금리로 현재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대출 이자율이 뭐 3%라 하더라도 뭐 한 1.5가 더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원리금 이자가 많아지겠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 두 개에서부터 이 스트레스 변동금리의 DSR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좀 보면 한 연봉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30년 만기로 다 환산할 때 한 3억 2천, 3억 3천을 빌릴 수 있다면 한 2억 9천 대로 떨어지게 되고 연봉 한 연소득 1억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것도 2년간은 바로 모든 그 스트레스 금리를 바로 가상 금리로 넣지는 않거든요. 네. 줄여서 넣어주는데 2025년 이후에는 그냥 혜택 없이 바로 가상금리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이후가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내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는. 이걸 왜 하냐?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가계대출 감소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계대출은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돈은 체감적으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주담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담대는 경기,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것만이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서 네. 뭐 찬반이 엇갈렸지만 시장을 좀 왜곡시켰죠. 예, 정부의 정책 모기지가 풀리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붙잡게 되는 또 뭐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도 했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는 중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빌릴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없고 그럼 어떻게라고 했는데 뭐 짧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어제 오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예. 새로운 카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금리를 깎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 1.6%로 최대 5억까지를 빌릴 수가 있어요. 주담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9억 이하의 집에서 빌릴 수가 있고 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액이냐? 올해 난 액인 돼요. 2023년. 예. 예. 근데 2022년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신생아를 올해 나셨거나 내년부터 날 분들은 빌릴 수가 있는데 소득 한도가 있거든요. 부부 합산 이제 1억 3천 이하에 그런 가는 조건이 건데 있는 거. 이게요. 만약에 둘째 또 낳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1.6%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5년을 더 주고 0.2%포인트를 깎아주고요. 3명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5년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혹은 올해 1명 낳고 3명을 낳게 될 경우에는 15년간 최대치 5억을 1.5%대 포인트로 이제 빌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좀 나왔었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